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미정상 통화 유출건과 관련해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로 직접 사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외교 무능이라며 비난을 하고는 있지만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명분도 여론도 불리해진 터라 무조건 강효상 의원을 감싸기에는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후속 보도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관련해서 한미정상 간 통화 유출건이 계속해서 파장이 거세게이니까 오늘 아침에 직접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한미 정상 통화 유출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직접 사과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만큼 이 사안을 정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본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교관으로부터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간 정상 통화 내용을 입수해서 공개했던 강효상 의원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공익제보라며 국민 알 권리라며 두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자유한국당 지도부에게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제대로 일침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기밀사항을 유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다를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좌우 이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 보수정부 시절에 있었던 외교 전문가들 역시도 입을 모아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당리당략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가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설령 자유한국당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렇게 국가안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아무리 자기 당 자당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기에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국가기밀과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엄중하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의원과 관련해서 강효상 의원이 출당을 시키든 이 의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감싸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정상적인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죠?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건을 두고 외교 무능이다, 외교부 장관 경질하라 이런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익제보, 국민의 알 권리라며 강 의원을 일방적으로 감싸던 기존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고 하는데요.
명분도 여론도 불리해진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감싸기에서 한 발 물러났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공익제보자로 부각시키려고 했던 그 주미대사관 직원 K씨가 오히려 어제 이야기 들었듯이 강 의원을 막 비판했고요. 보수 외교 원로들조차 지금 계속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이 전반적인 상황들이 자유한국당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국회 기자들과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면 뭐 좀 조심스러운가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바로 전날의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태도가 아니셨거든요. 사실관계 확인은 전날에 더 안 됐을 텐데 왜일까? 전날에는 오히려 강효상 의원이 정부의 외교 무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숨기기 급급한 행태를 보면서 지적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강효상 의원은 완전 뭐 공익제보자라고 완전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투사인 것처럼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막 띄워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사실관계 확인이 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아직은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굉장히 좀 모호하게 밝히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내 지도부도 이전처럼 강효상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은 하지 않고요. 그저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을 질타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강경화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민감한 외교전쟁 현장에서 야당 죽이기만 골몰하고 있다. 강 장관을 교체하는 것부터 외교부가 바로 서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부에서 외교 국가 기밀이 유출됐는데 이걸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외교부 수장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근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하게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제대로 해야 하는 일이죠. 해야 할 일 하고 계신 건데. 아니, 그리고 그 민감한 외교전쟁 현장에 외교전쟁 현장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민감한 외교전쟁 현장에서 무려 기밀 유출을 저지른 그 당사자는 썩 빼놓고 모른 척하고 다 내버려두고 난데없이 이 장관을 교체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그 유출을 한 사람, 이 난리를 지금 만들어낸 사람은 아무 문제 없고 강효상 의원은 아무 문제 없고 난데없이 그냥 지금 할 일 하고 있는 장관을 교체해야 돼요? 진짜 무슨 사고방식인지. 심지어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밀 누설로만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외교를 쇄신해야 한다 라고 하며 네, 갑자기요? 물론 외교를 많이 이제 쇄신해야 될 부분들이 더 이제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쇄신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기밀 누설로 몰고 가는 게 안 되니까 지금 외교를 쇄신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로 가시는 건가요? 어떻게든 기밀 누설 피해보겠다고 참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간 자유한국당이 이 외교관 K씨 강효상 의원의 후배라는 이분을 공익제보자, 이 외교관은 공익제보자 요 프레임을 내세워서 여당 공세를 해왔거든요. 죄 없는 공익제보자를 뭐 희생시킨다, 뭐 피해자로 만든다 운운하면서. 근데 어제 그게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린 거죠. 이 공익제보자였던 공익제보자인 줄 알았던 이 K씨가 강효상 의원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고 굴욕외교라고 그걸 포장하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강효상 의원을 비판하며 스스로가 죄를 인정한다. 달게 받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더는 뭐 이분을 공익제보랍시고 떠들지 못하게 된 거죠.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보수 외교 원로들도 지금 너무 부정적인 상황이라 입장이 지금 더 난처해지고 있는 거죠. 김숙 전 유엔 대사 이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외교를 또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정치인이 후배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라고 김숙 전 유엔 대사가 일침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명박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이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다 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의 출당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조차도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관련해서 이 의원들 안에서도 지금 명분도 그렇고 여론도 지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이렇게 앞뒤 없이 강효상 의원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럼요. 여차하다가는 강효상 의원이랑 손잡고 다 같이 훅 가낼 수가 있으니까. 뭐 판단 잘 하셔야겠죠. 그런 가운데 지금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기밀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고발한 데에 대해서 어제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에 이를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친 외교부도 어제 강 의원과 이 K씨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결국 법적인 쟁점은 통화 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또 고교 후배인 외교관으로부터 이를 얻어낸 과정을, 강효상 의원이 이를 얻어낸 과정을 기밀 수집 또는 탐지로 볼 수 있는지, 또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한 내용 공개가 기밀 누설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불법이라면 이것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일 겁니다. 일단은 형법 제113조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는 이 통화 내용이 3급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 의원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이런 기밀은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별로 기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글쎄 이 법조계의 의견들을 좀 살펴보면 외교 기밀 누설죄 판례 등이 좀 드문 편이긴 해도 강 의원이 공개한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기밀에 가깝다. 이런 이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는 양국 지도자의 그 전화통화 내용인데, 그것도 핵심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뭐 방일 후에 방안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은 어찌됐건 정상회담을 교섭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노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밀이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봉 교수의 의견이 또 있었고요. 이럴 경우에는 고교 후배인 외교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던 이 강효상 의원의 행위가 기밀 수집 그리고 탐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수집 탐지 처벌 조항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외교 기밀을 다른 공무상 기밀보다도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요. 그래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기밀 보호보다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기밀 수집 탐지 처벌 조항이 워낙 좀 세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의견이네요. 그리고 특히나 강 의원이 이 중요한 부분이 통화 내용을 확인한 당일에 곧바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면서 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SNS에다가도 같은 내용을 올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법조계에서는 이 기밀 누설의 고의성이 뭐 악이나 의도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SNS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하려고 의도를 가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기밀 누설로 판단할 경우에 외교관과 강 의원은 공범 관계로 묶여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관련해서 법원이 이를 누설의 공익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당사자가 뭐 이미 그랬잖아요. 이거 뭐 상식적인 얘기라며. 상식적인 얘기인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러시잖아요.
공익성이라고는 1도 없다는 걸 본인 입으로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그죠? 이번 기밀 누설 건이 공익적인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네, 이거 뭐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일 텐데요. 강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면책특권이 적용돼서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법원이 이미 2005년에 온라인 의전 활동은 면책특권 바깥에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2005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고 노회찬 의원의 사례라는 겁니다. 당시에 법원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홈페이지에 불법으로 도청한 자료를 게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국회 내 발언과는 관련이 없다. 온라인상의 것은 국회 안에서 발언한 것과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찬 의원을 처벌을 했던 거죠.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그 판결 두고 논란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강효상 의원에게 발목 잡게 되네요. 뭐 어찌됐건 그때 당시에 법원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국회 그리고 온라인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SNS에 이를 게재한 강효상 의원이 면책특권의 특혜를 누릴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강효상 의원님 마음의 준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죠? 이런 문제를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갔다가 정말 얼마나 더 진짜 간첩들이 날뛰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번 기회에 대내외적으로 정말 본보기를 제대로 엄중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동의하시죠? 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다른 뉴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제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무리수 발언이 빈축을 사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떴더라고요. 이 소식도 같이 전해드릴까 합니다. 요런 기사인데요. 나경원 명예황금 종려 알랭드롱 리플리 증후군 문정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그렇지 않아도 왜 우리 월요일날 그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이 이 황금 종려상 수상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나시죠? 근데 그날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대표 주재로 한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 말씀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 영화 100년의 선물을 봉 감독이 가져다 줬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라고 이제 서두를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데 칸 영화제 소식 중 흥미로운 것이 있다. 배우 알랭드롱이 7번째 실패 끝에 칸 영화제에서 명예황금 종려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가 데뷔한 영화가 태양은 가득히다. 라고 갑자기 언급을 합니다. 응? 갑자기 봉준호 감독에서 칸 영화제 얘기를 하다가 알랭드롱 명예황금 종려상 데뷔한 영화 태양은 가득히 얘기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극중에서 데뷔한 영화 이 태양은 가득히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 거짓말이 아닌 진실로 느끼게 되는 역할을 맡았다. 이로 인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됐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문재인 정부다.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봉준호 감독을 꺼내서 봉준호 감독 얘기를 하다가 알랭드롱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 좀 뜬금이 없는데요. 그죠? 여기서 갑자기 또 뭐 태양 가득히 리플리 증후군, 그것도 문재인 정부까지 비판을 하는데 이걸 쓰다니 정말 사고 흐름 체계가 너무 자유분방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거기서 여기까지 몇 다리를 건너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정부를 뭐 비난하고 이런 거 워낙 많이 하시는데 본인도 이제 좀 식상하셨나 봐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기가. 그죠? 리플리 증후군 얘기도 예전에 어디서 나온 얘기 아닌가? 아무튼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하셨나 봐요. 어떻게든 지금 그날 또 특히나 월요일 날 봉준호 감독의 이 황금 종려상 얘기가 워낙 핫 이슈다 보니까 봉준호 감독을 칭찬하는 것처럼 축하하는 것처럼 대중적 공감을 가져오는 척하면서 그걸 어떻게 징검다리 몇 달이 건너서 문재인 정부의 비난으로 연결시켜 보려고 했던 모양인데 엄청 머리 쓴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 그걸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안 됐으면 한 몇 다리를 건너서야 겨우겨우 이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왔을까 싶고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너무 억지고 무리수였다. 보통 이렇게 비유를 할 때는 찰떡같이 와닿네. 그렇지 하고 무릎을 탁 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뭐지? 대체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해도 좀 너무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영화인들의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파티에 상복 입고 와서 곡을 하냐라고요. 영화인들이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 중견 여성 감독이 SNS에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은 감흥 없이 축하하고 명예 황금 종려상을 받은 알랭드롱 태양은 가득히 데뷔, 톰 리플리 증후군 문재인 정부 폄훼로 이어진 것은 파티장에 검은 상복 입고 나타나서 마스카라 마구 번지며 내 탓 아니라고 나 어쩌냐고 곡하는 형국이라고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을 비난을 하셨습니다. 국내 영화제의 한 관계자 역시 정말 뻔뻔한 인간들이다 라고 성토를 했는데요. 그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정부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초청해서 제외하라고 했던 지난 정권 블랙리스트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계를 탄압했던 세력들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좀 아시다시피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봉준호 감독이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죠. 실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영상자료원 한 프로그래머는 2015년 3월에서 4월께 한불 상호교류회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서 세종시 해외문화홍보원에 방문했다가 특정 감독과 영화의 초청 배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봉준호 감독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해당 영상자료원 프로그래머는 그분은 모시고 싶어도 쉽게 모실 수 있는 분 아니다. 감독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거부를 했었다 그래요. 그러고 자신까지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었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봉준호 감독은 해외 영화제 이런 곳에서도 그렇고 외신들과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답답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직접. 근데 그 힘든 시기를 지나서 봉준호 감독이 정권 바뀌고 나서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나자 어떻게 보면 참 그것도 한국 영화 100년이 많지 않은 100년이 되는 이 시기에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됐어요. 참 시기적으로도 묘하게, 그죠? 근데 정작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계를 탄압했던 정치 세력인 자유한국당이 일말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어쩜 이렇게 저 같으면 약간 뜨끔해서라도 이런 얘기는 일부러 피하고 싶겠어요. 근데 어떻게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도 정말 영혼 없이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정부 비판을 하는데 연결지어서 쓸 생각을 뻔뻔한 얼굴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국민들 모두가 기억하는데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시키고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관련해서 과거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인물인 원승환 인딥스페이스 부관장은 블랙리스트는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라 범죄로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런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범죄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블랙리스트로 과거 불이익을 당했던 한 피해자는 그만 잊으려 해도 뭔가 울컥하는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을 확 붙였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때 여당이었잖아요. 여당이었던 그들, 자유한국당, 문화예술계를 블랙리스트로 탄압했던 그 당사자들이면서 봉준호 감독이 블랙리스트로 그렇게 고초를 겪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훌륭한 상까지 받게 됐으면 그때 당시를 좀 뭐랄까요, 사과하고 반성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정도의 이 반응 정도는 너무 큰 걸 바라나? 그런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역시 너무 정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신 분들이라서 안 되나 봐요. 그죠? 네, 참 봉준호 감독도 이걸 보고 뭐라고 하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아무튼 여전히 이렇게 사죄와 반성이 없는 사람들, 아까 그 원승만 부관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은 사죄와 반성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 또 정권을 잡으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잘하는 게 투표를 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아시죠? 네, 오늘 바치칸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강효상 의원 이야기와 함께 블랙리스트 건, 봉준호 감독 블랙리스트 건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려 봤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바치칸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내일 만나요.